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어서며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2,200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킹달러 공포 속에 연말쯤엔 파운드와 달러 가치가 같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세계 경제 침체에 공포를 키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순방 관련 논란을 겨냥하며 외교 참사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사회론도 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 보도를 자막 조작 방송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화재로 사망자 7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선 물품 하역 작업도 이뤄졌지만 재현 설비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객이 보이스피싱 수거 책임을 눈치챈 택시기사가 수거책 몰래 경찰에 정보를 전달하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국내 유일 교통사고 재활 전문 국립병원의 교통사고 환자가 2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실시한 영토 편입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이 기록됐습니다. 푸틴이 언제라도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그제 월요일에 이어서 이틀 만에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무섭게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코스피 지수 2200선도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거침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고 금융시장의 충격이 위험 수위라고 판단한 정부가 긴급 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우리 금융시장은 검은 월요일에 이어 또 한 번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3,2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2.45% 급락한 2,169.2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2,200선 아래로 밀린 겁니다. 코스닥도 3% 넘게 폭락하며 670선에 겨우 턱걸이했고 원달러 환율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장중 1,440원을 뚫었다가 어제보다 20원 가까이 오른 1,439.9원에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투자 심리가 꺾이는 데다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급락도 강달러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채 금리까지 거침없이 치솟자 금융당국은 오늘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조 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증권시장 안정펀드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자금으로 증시 방어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효과는 불투명합니다.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우려 그리고 실물 경기 향후 악화에 대한 우려가 번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펀드로 제어하는 데는 제약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달러가 초강세 폭주를 이어가는 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확산되면서 증시나 환율, 금리 모두 지지선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연일 폭락하면서 담보 부족 계좌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주가가 떨어져 담보가 부족해지면 강제로 주식을 팔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깡통 계좌가 되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가 늘고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어서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빚내서 산 주식이 되팔리는 반대 매매 우려가 쏟아집니다. 주식 계좌를 담보로 삼은 경우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가 부족해지면서 증권사가 주식 강제 매도에 나선 겁니다. 반대 매매를 막으려면 빌린 돈의 140% 정도를 채워야 하는데 다른 빚으로 돌려막는 경우까지 나옵니다. 가족들, 또 현금 서비스, 카드, 뭐 빌릴 수 있는 데라고는 다 빌리는 거죠. 다 쏟아부어도 40만 원 모자라가지고 반대매매 당했거든요. 증시가 하락할수록 반대매매 가능성은 커집니다. 어제도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은 383억 원, 비중은 20%를 돌파했는데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오늘도 이틀 전 검은 월요일의 폭락 여파가 반대 매매를 타고 들어와
시장에 더 큰 충격으로 작용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반대매매 가능성이 큰 국내 5개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가 이달 초 5,336개에서 지난 26일 기준 15,779개로 3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저금리였다가 이제 신용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 주가는 더 떨어지고 또 이제 반대매매가 또 새로운 반대매매가 생기는 건 악순환이.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의 잔고가 아직 크게 줄지 않은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미국 달러화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선진국의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이른바 킹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외환위기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먼저 실흥국도 아니고 영국의 파운드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영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 5년간 70조 원으로 5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예. High tax rates damage Britain's competitiveness. They reduce the incentive to work, to invest, and to start a business. But I'm not going to cut the additional rate of tax today, Mr. Speaker. I'm going to abolish it altogether.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세금을 좀 덜 걷을 테니 그 돈을 써서 경기를 살리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정부가 그 돈을 마련하려면 대량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빚을 더 지겠다고 하니 불안감이 확 커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영국 국채와 파운드화를 내던지다시피 하면서 파운드화는 사상 최저로 폭락했습니다. 그 여파가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거고요. 네, 뭐 하나만 터져라 하던 시장에 불을 댕긴 격이 됐습니다. 오죽하면 국제통화기금은 오늘 성명을 내고 영국 정부에 경고했습니다. 감세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건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가뜩이나 유례없는 달러 강세로 각 나라 통화마다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예. 올 들어 우리 원화와 함께 엔화,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벌써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경기 부양하려고 내놓은 정책이 부작용을 불러온 셈이군요. 네, 이번 발표는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물가 급등 때문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바로 다음 날 나왔습니다. 중앙은행은 돈줄을 죄고 정부는 돈을 풀고 이 정책이 엇갈린 거죠. 다른 나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는 살리고 싶은데 물가도 잡아야 하고 환율도 방어해야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IMF 구제금융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인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WTO 사무총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했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내년은 분명히 어려운 해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도 금리를 내릴 수 있었던 과거의 위기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이 멈춰도 동결의 시작이지 인하의 시작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여전히 계속 강세를 지지받게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오히려 이런 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준비를 하는. 예, 진퇴양난도 이런 진퇴양난이 없군요. 우리도 각오 단단히 하고 이런 위기를 잘 넘겨야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가장 강조한 단어는 기본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와는 선명하게 각을 세웠습니다. 여당에선 문재인 정부가 나라비 천조 시대를 만들어 놓고도 반성 없이 탕진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이재명 대표.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를 키워드로 연설을 풀어나갔습니다.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농촌 기본소득과 아동 기본소득을 예로 들었고 기본소득에 기본주거와 기본금융까지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0분 연설 동안 기본이라는 단어를 28차례나 썼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곡간 채우기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윤 대통령의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다음 총선 때 처리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여당은 기본 정책이 아닌 예산 탕진 정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국가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나라비 천조 시대를 만들어 놓고도 악성 포퓰리즘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기현 의원은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대도로 규정한 뒤 이성을 잃고 막장 정쟁으로 치닫는 민주당의 폭주가 민생 문제 해결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에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추진 중인 쌀 의무 매입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자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때 써서 논란이 됐던 알박기 방법이 다시 동원됐습니다. 그때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출당된 윤미향 의원을 넣어서 안건 조정이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권은영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15일 소위에서 단독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초가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전량 시가에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의 반대 의견을 담아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본 안건을 심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인 안건조정위는 다수당과 그 외 의원을 3대3 동수로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하고 4명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은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유용 혐의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출당 처리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조정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되었음을 법안 처리에 찬성할 위원을 4명 넣음으로써 안건조정위 자체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도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조정위에 넣은 뒤 법안을 강행 처리해 위헌 논란을 낳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올해 45만 톤의 쌀을 사들이기로 한 상황에서 쌀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번 보도에 책임을 묻겠다며 박성재 MBC 사장 면담을 요구했는데 MBC 노조원들이 출입문을 막아서면서 결국 건물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MB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상암동 MBC 본사 앞. 국민의힘 MBC 편파 조작 방송 TF 의원들이 MBC의 사과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칩니다. 조작적 편파 방송, 공정 방송 어디 갔나? MBC는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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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은 MBC가 윤 대통령 순방 발언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부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영방송인지 진영방송인지 헷갈릴 정도의 그런 편파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대국민 보이스피싱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회계 참사로 규정하여 정권을 흔들어보려는 의원들은 박성재 MBC 사장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MBC 노조원 등 수십 명이 건물 입구를 봉쇄하면서 결국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MBC와 야당 간의 유착 의혹도 제기하면서 내일 박 사장과 박성호 보도국장, 연보흠 디지털 뉴스국장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내일 소장 작업 마무리하고 검찰 제출까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과 검찰 고발은 MBC 재갈 물리기, 방송 장악 기도라며 비판했습니다. 욕설 보도를 자막 조작 사건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언론을 겁박하는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진실이 은폐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기대가 물거품이 되자 분풀이를 또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오늘 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앞선 가처분 신문에서 이긴 이 전 대표는 나를 잡지 말고 물가나 잡으라며 또다시 승리를 자신했고 국민의힘은 당헌까지 바꿔서 새로 꾸린 비대위인 만큼 이번엔 다를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장동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도착하고 지지 반대 세력이 제각각 입장을 담은 구호를 외칩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가 법정에서 세 번째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고위원 4명 사퇴만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게 한 개정당헌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개정당헌 효력도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도 모두 정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이 앞선 가처분 심리 패배에도 자신을 몰아내려고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 노력했다며 심리 결과에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1차 가처분에서 요구됐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국민의힘 측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재판부에 정진석 비대위마저 직무가 정지되면 국정 혼란이 예상된다며 집권 여당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6차 가처분 신청 가능성까지 예고한 가운데 오늘 가처분 심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러야 다음 주 초쯤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도 속마음은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비대위가 다시 붕괴되면서 당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당초 오늘 열리는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일단은 미뤄졌다고 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그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지난 18일 긴급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오늘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논의는 뒤로 미뤘습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엔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여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또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의결할 경우 비대위원장의 처분을 거쳐야 하는데 법원이 가처분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비대위원장 처분에 효력을 두고 법적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 경찰 수사가 결론 난 뒤에 징계를 해도 늦지 않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윤리위가 이번에 또 실수하지 말고 경찰 기소 여부를 보고 징계 심의 절차를 개시하는 게 좀 맞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 징계 논의에 앞서 직접 소명을 듣겠다고 했지만 아직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위 관련해서 전혀 없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에서 법인카드를 비롯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작년 11월 저희가 처음으로 이 의혹을 보도한 지 1년 가까이 지나서 수사의 첫 단계가 마무리된 셈이죠. 물론 앞으로 재판 과정이 남아있고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구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성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구속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한 뒤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제공 등 2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해는 잘 설명할게요. 검찰은 이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하며 법인카드 등을 받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방울 측은 지난 2019년 북측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히토류를 포함한 광물 사업권을 약정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전 부지사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아태평화 교류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대북 행사를 우회 지원할 때 이전 부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업 추진에 관여했거나 알고 있었는지 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연결고리로 지목됐던 이전 부지사가 구속되면서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화재로 사망자 7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소식입니다.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과 2차 합동감식이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먼저 김다로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 어지간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는 거의 다 딸려있는 지하 주차장이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지 전하겠습니다. 지게차가 불에 탄 화물차를 싣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발화 지점 부근에 세워졌던 트럭입니다. 경찰은 이 화물차가 화재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오전 중에는 차량 주변에서 지금 감식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발화했는지 여부는 정밀 감식이 끝나고 나서 경찰 등 합동 감식반은 지하 주차장의 소방 시설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등이 화재로 심하게 훼손돼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5시부터 대전 현대아울렛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건물 전체가 정전돼 압수수색이 차질을 빚자 경찰은 발전 차량까지 동원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스프링클러 등 초기 소방설비 작동 여부가 담긴 방제실 전산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화재 원인 등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사 사흘째인 오늘 희생자 7명 가운데 첫 발인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가족은 장례 절차를 중단한 채 화재 원인 등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보면 아울렛 지하 주차장에 쌓여있던 종이박스 등 이 적재물이 불길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물품을 쌓아놓는 게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또 화재 시 연기를 빼내는 재현시설 설치도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쇼핑몰 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이 대다수 쇼핑몰 지하 주차장이 창고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규제 강화가 시급합니다. 고서정 기자가 쇼핑몰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아울렛 지하 주차장. 종이박스와 책상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종이박스를 모아두고 처리하는 시설까지 있습니다. 또 다른 아울렛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타기 쉬운 종이박스와 비닐 등이 바닥에 널려 있고 사실상 하역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다 하역장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창고랑은 좀 다른 느낌인 거죠. 지하 주차장에 물품을 쌓아놓는 건 소방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화재 시 피난에 방해를 주는 경우 등에만 법 위반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쌓인 박스들은 불이 나면 언제든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연물을 쌓아두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연기를 빼내는 재현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불이 날 경우 대전 현대 아울렛 참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청은 백화점과 쇼핑몰 등 전국 600여 곳의 대형 판매 시설에 대해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구속됐습니다. 어제 긴급 체포 당시 돈 스파이크가 필로폰 1000명분을 소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 많은 양을 소지할 수 있었을까 의문을 낳기도 했는데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돈 스파이크, 김민수 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합니다. 언제부터 투약하셨을까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건데 법정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제가 다하게 받겠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인정합니다. 경찰은 돈 스파이크가 4월부터 지인들과 함께 서울 강남 일대 여러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룸에 여러 명이 모여 마약 파티를 벌인 정황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체포됐을 당시에도 1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30g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대량의 마약을 누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또 함께 투약한 사람은 더 없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 스파이크가 대표로 있는 강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그가 운영하는 음식점과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네, 보셨듯 마약을 하다 적발되고 또 마약을 들여오다가 적발되고 마약 관련 기사가 최근 확실히 느는 추세인데요. 이번엔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수사망을 피하려고 원룸과 모텔 등을 옮겨 다니면서 마약을 보관했는데 원룸 천장과 냉장고에서 마약 97억 원어치가 발견됐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실 천장을 들추자 종이로 감싼 물건이 수북합니다. 위에. 종이를 풀어보니 은색 봉투 안에 흰색 가루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밀수한 필로폰입니다. 맞네. 경찰이 해외 필로폰 국내 판매 총책 A씨 등 일당의 거처를 급습해 숨겨둔 마약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이 지내던 원룸 2곳 천장과 냉장고 등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모두 2.9kg입니다. 시가 97억 원어치로 9만 7천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유통시켰는데 구매자와는 SNS로 접촉한 뒤 제3의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가져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동안 팔아넘긴 필로폰 양은 확인된 것만 700g, 23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들은 원룸과 모텔을 옮겨다니며 경찰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첫 번째 원룸을 계약하고 경찰 추적에 대비해서 하루 만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모텔을 다니다가 두 번째 원룸을 계약하는데 경찰은 일당 9명을 붙잡아 A씨 등 판매 총책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공급 총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국내 판매책 등에 대해 추가 검거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택시에 탄 승객이 보이스피싱 수거 책임을 눈치챈 기사가 수거책 몰래 경찰에 정보를 전달하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이 수거책에게는 커피나 한잔 하자면서 휴게소로 유인하기도 했는데요.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승객이 택시에 오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다른 승용차를 만나 종이 가방을 받더니 다시 택시에 탑니다. 이번에는 80km 떨어진 하남시를 목적지로 제시합니다. 전화 금융 사기임을 의심한 택시기사 A씨는 112에 신고 전화를 하며 후배와 근처 휴게소에서 만나는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승객에게도 커피를 사주겠다며 안심시킵니다. A씨는 또 경찰관이 택시에 차종을 묻자 후배에게 중고차를 추천하듯 자신의 차량 생김새를 알려줬습니다. 경찰과의 전화통화가 갑자기 차량 스피커로 바뀌면서 신고 사실을 들킬 뻔했지만 A씨는 코로나19 방역 관련이라고 침착하게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말하면서도 조마조마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거기서 잠깐 세우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약속대로 휴게소에서 대기하던 경찰이 승객을 붙잡았고 경찰 확인 결과 저금리 대출을 빌미로 4,600만 원을 가로챈 전화 금융사기 수거책이었습니다. 기지를 발휘한 택시기사와 암호 같은 신고 전화를 눈치챈 경찰관의 발빠른 대응 덕분에 사기당할 뻔한 4,6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무사히 되돌아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중증교통사고 환자 재활을 위해서 설립된 국립병원이 있습니다. 국내 유일 교통사고 전문병원인데 정작 교통사고 환자는 2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가 문제인 걸까요? 윤수영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도곡리에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 논밭으로 둘러싸인 병원에 가려면 양평읍에서 출발해도 차로 10여 분을 가야 합니다. 이 병원은 입원 환자가 하루 평균 178명이 방문하는데 시내버스는 한두 시간 간격으로 하루 7번만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당장 이렇게 차를 투입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국민 모두를 위한 병원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올해 8월까지 외래 환자의 65%, 입원 환자의 10%는 양평군 주민이었습니다. 국립병원이라기보다 양평군 보건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다양한 지역에서 이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교통사고 재활 전문 병원이지만 올 들어 8월까지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 중 교통사고 환자는 17%에 불과합니다. 입원 환자만 따져도 교통사고 환자는 25%, 한 달 이상 입원한 중증 환자는 1%도 안 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병원 측은 추가로 98억여 원을 들여 외래 환자 전용 병동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비교통사고가 더 많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일반 병원에 비해선 교통사고 환자들이 10배 더 방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직원 횡령이 민간과 정부,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팀장급 직원이 상급자에게서 위임받은 정결 시스템을 악용해서 6달 동안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잠적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44살 최모 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지급 보류 요양급여 가운데 46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부터 돈을 지급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자신의 계좌 4곳으로 분산 입금했습니다. 자신이 상급자의 결제를 대신하는 위임 정결 시스템을 악용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결제는 다 이사장이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서 부장 정결도 있고 팀장 정결도 있고. 지난 4월과 5월에 공단 자체 감사가 있었지만 최 씨의 횡령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최 씨의 범행은 휴가 중에도 이어졌습니다. 휴가를 떠난 지난 16일 3억 원, 21일에는 무려 42억 원을 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빼돌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하루 뒤인 지난 22일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 씨는 이미 지난 17일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기존에 빼돌린 돈을 계속 여러 계좌로 옮기며 경찰 추적을 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금이 움직였으니까 하나하나 쫓아가는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계좌 정진한 이렇게 팍팍 쫓아가질 못해요. 공단 측은 뒤늦게 정결 규정 개편 등 대책을 내놨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소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 뉴스를 걸러내겠다면서 50억 원을 들여서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데요. 3년 동안 점검 건수가 250여 건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2천만 원을 들여서 팩트체크를 한 셈으로 민간 업체와 비교하면은 15배나 많은 돈을 들인 거였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한 것이기도 해서 팩트체크 내용도 저희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유예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 중인 팩트체크넷입니다. 친환경 마크 논란 기사의 사실관계를 검증하겠다고 했지만 1년 넘게 검증 중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암세포가 사라진다는 풍문엔 온라인 기사 속 전문가 인터뷰 2주를 근거로 판단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가짜뉴스를 근절하자며 도입된 팩트체크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팩트체크의 양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1월 체크 건수는 3건, 상반기 월 평균 7건에 불과했습니다. 3년 동안 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누적 실적은 250건에 그쳤습니다. 한 건당 2,016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셈입니다. 민간 팩트체크 기구와의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서울대가 운영하는 팩트체크 사이트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3배가 넘는 양을 검증했습니다. 한 건당 128만 원꼴로 15분의 1밖에 안 들었습니다. 내용도 더 충실합니다. 확진자 헌혈 가능 여부에 대해 팩트체크넷의 검증 내용은 적십자 홈페이지 내용 2문장이 전부인 반면 서울대 사이트는 감염내과 전문의를 인터뷰해 교차 검증했습니다.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민간에 그 역할을 넘겨 낭비되는 혈세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과다 책정 지적에 대해 방통위는 단순 팩트체크 외에 교육, 공모전 등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2발을 연이어 쐈는데 이번 주 시작된 한미합동연합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 성격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열리는 다음 달 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우리군은 오늘 오후 6시 10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5일 평북 태천에서 사거리 600km 지대지 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5년 만에 재개된 한미연합해상훈련과 해리스 미 부통령의 내일 방한을 겨냥한 무력 시위란 분석이 나옵니다. 해리스 방한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맞춰서 딱 한반도에 국한된 제한된 도발을 통해서 미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북한 풍계리 3번 갱도 복원이 마무리돼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시기는 다음 달 16일부터 11월 7일 사이일 것으로 국정원은 예측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당대회 그 이후랑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5월 한국 취재진 등을 초청해 풍계리 3번 갱도 폭파 현장을 공개했지만 올해부터 복원 작업을 해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세 나라가 모레 독도에서 멀지 않은 동해 공해상에서 대잠수함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3국의 대잠훈련은 2017년 4월 이후 5년 만인데 야권에선 시작 전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일 3국이 모레 동해 공해상에서 대잠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훈련 장소가 한국 작전구역 바깥이긴 하지만 독도에서 불과 1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대잠 훈련은 2017년 4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당시 한미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위협을 가정해 사흘간 제주 남쪽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한미해군은 미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을 비롯한 함정 20여 척과 항공기 110여 대가 참가한 가운데 동해에서 해상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간 대잠훈련 재개에 대해 안 의원은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해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를 목표로 내년부터 집중 투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5년 내 모든 산업 부문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로드맵도 나왔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아지의 코를 스마트폰으로 찍자 등록해놓은 이름과 생일, 성별 정보가 뜹니다. 코 주름을 이용한 생체 정보로 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정부가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강국 전략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2배 이상 키우겠습니다. 최근 미국 순방에서 밝힌 뉴욕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내년부터 인공지능, AI 반도체, 메타버스 등 6대 혁신 기술 분야 19개 과제에 대한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반도체 핵심 기술에 5년간 1조 2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K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펀드도 2027년까지 3천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 단계부터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재난 분야의 디지털 안전망 구축이 강화됩니다. 모든 하천에는 AI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거노인의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돌봄에 디지털화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디지털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3위 수준의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핵 전쟁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실시한 영토 편입 주민 투표에서 예상대로 압도적 찬성이 기록됐습니다. 푸틴이 곧 이 지역 합병을 선언하는 수순으로 갈 걸로 보이는 건데요. 황정민 기자입니다. 투명 투표함에 들어있던 투표용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개 지역 주민들에게 합병 의사를 물은 투표에서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Явка очень большая за вхождение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в соста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сто подавляющая. 이르면 3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토 합병을 선언하고 이들 4개 지역과 크림반도를 통합관리할 연방광구 신설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총부리를 겨눠 강제한 가짜 투표라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지만 цей фарс на окупованій території не можна назвати навіть імітацією референдумів. 앞으로 러시아는 침공이 아니라 자국 영토 보호란 명분으로 핵무기 위협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Для защиты России 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мы, безусловно, используем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 미국이 러시아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러시아 보건당국은 핵사고 대비약품을 주문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등 핵전쟁 우려가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로 쿠바를 집어삼킨 허리케인 이언이 미국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중심 도시 템파를 약 100년 만에 관통할 것으로 보여서 대규모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번개가 번쩍입니다. 최고 시속 200km 속도로 미국 플로리다로 향하고 있는 허리케인 이언입니다. 1921년 이후 101년 만에 직접적인 허리케인 영향권에 놓인 템파 지역에선 차량 대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시민들은 모래주머니로 방벽을 쌌습니다. We got to board up the windows still and try and cover up these windows, the door. We still have to sandbag them. 역대급 허리케인이 될 거란 경고에 유명 휴양지 디즈니월드와 시월드는 물론 공항도 일찌감치 문을 닫았습니다. 주 정부는 주민 175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주방위군 5천 명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Now is your last chance. We cannot send first responders into harm's way because you decided not to leave. 먼저 허리케인의 직격탄을 맞은 쿠바는 전력망이 붕괴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만 약 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만의 따뜻한 조류 영향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는 이언은 현지 시간 28일 오후 4등급으로 위력을 키워 미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이번 허리케인으로 30만 가구가 파손되고 복구 비용만 우리 돈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수천 개의 촛불 속에서 클래식이 연주되는 캔들라이트 콘서트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가을밤을 수놓은 빛과 클래식의 향연에 이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발디의 4개를 연주하는 앙상블과 관객석을 감싸는 불빛.
공연장 곳곳 설치된 2,500여 개의 LED 촛불입니다. 화려한 현대식 조명보다는 클래식 본연의 느낌을 감상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따뜻한 촛불이 아래에서 빛을 비춰주니까 그 연주가 더 풍성하고 또 촛불이 일렁거리는 그 불빛이 마치 가을의 산들바람처럼. 캔들라이트 콘서트는 뉴욕을 비롯해 런던, 파리, 시드니 등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300만 명 넘는 관객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비발디 등 클래식 거장들의 곡을 쉽게 해설해주고 얼음과 세찬 바람이 부는 겨울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시작하겠습니다. 엔니오 모리꼬네, 한스 짐머가 작곡한 영화 음악부터 퀸, 아바의 인기 팝까지 대중에게 친근한 곡들도 클래식 악기로 들려줍니다. The objective of Candlelight Concerts is to make classical music accessible to the mass audiences, and we found that the usual classical music concerts are very formal and very hard. 각 도시마다 역사적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을 공연장으로 선정하는데 서울은 정동 1928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입니다. 가을밤을 빛으로 수놓을 클래식 음악의 향연이 한국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미입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도 모르고 부시와 체니가 뉴욕타임스 기자를 겨냥한 욕설이 미국 전역에 방송됐습니다. 켜져 있는 마이크, 이른바 핫 마이크의 함정에 레이건도 바이든도 걸려들었습니다. 바이든은 곧바로 사과했고 레이건은 유머 감각을 발휘해 기자단과 화해했습니다. 부시 측은 욕설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대화였으며 공개 논평은 아니라고 해명하는 선에서 넘어갔죠. 핫 마이크와 핫 카메라는 외교 행사장에도 따라다닙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를 거짓말쟁이라고 했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뒷담화들 역시 대부분 가십성 화제에 그쳤을 뿐 외교 문제로 비화하진 않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핫 마이크에 잡힌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담은 유별납니다. 가장 먼저 무슨 말인지조차 불분명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음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말을 잘못 알아듣거나 여러 가지로 들리는 몬더그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MBC가 첫 보도 때 단정적으로 해석한 문구가 야권을 중심으로 기정사실처럼 유포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곧바로 해명이나 반박을 했다면 사정이 달랐겠지만 대통령실의 대응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15시간이나 지나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불을 끄긴커녕 부채질을 한 셈이 됐죠. 급기야 진영에 따라 같은 말을 달리 듣는 정치적 몬더그린 현상이 기승을 부리면서 여야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일방 처리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제2의 광우병 선동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밖에서 한 국가원수의 말실수, 그것도 확실치도 않은 발언을 안에서 이렇게나 큰 분란으로 키워내는 나라가 세계에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깊이 쪼개져 있었는지를 뼈아프게 실감하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휩싸여 있습니다. 외교 안보 위기에 경제 위기가 더욱 깊어가면서 외환 위기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집단 자해극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무슨 말을 왜 어떻게 했는지 밝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해 상황을 하루빨리 수습하기 바랍니다. 야당도 막무가내 정권 흔들기와 선동 정치를 멈추고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봐 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9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지금 이럴 때입니까? 였습니다.
내일 역시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이 있다면 안개와 큰 일교차인데요. 출근길 안개 조심하셔야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16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15도에서 출발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약간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심하진 않겠는데요. 공기가 약간 정체되면서 인천은 종일 나쁨, 충남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 날이 점차 건조해지겠고요. 개천절에는 중부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8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